안녕하세요. 장건 변호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리버레이션 데이를 선포하고 관세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기업들이 연방법원의 연방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지난 5월 1심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났고 바로 최근인 지난주 8월 29일 2심에서도 결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트럼프 정부의 모든 관세 정책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고 관세는 당분간 효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기업들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이를 둘러싼 분쟁은 미국 헌법상의 권력 분립과 대통령의 재량권에 관한 중요한 미국 국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국제무역 규범에 대한 도전이라는 면에서 국제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트럼프 관세와 관련한 연방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헌법 제1조 제8항은 관세 부과권을 명시적으로 의회에 부여합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대통령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 제한된 범위에서만 관세를 조정할 수 있었으며, 예를 들어 1974년 무역법의 제201조와 제301조, 그리고 1962년 무역확장법의 제232조 등이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 그 유명한 리버레이션 데이를 선포하면서 매우 이례적으로 1977년 법인 국제긴급경제권법, 이른바 아이파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아이파는 미국 외부에 있는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당 위협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면 대통령이 외국 또는 그 국민이 이해관계를 가진 재산의 수입 또는 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리버레이션 데이에 전 세계 대부분의 수입품의 기본 10% 관세, 특정국에는 더 높은 관세를 도입하고 마약 밀매와 연계된 국가에 대해 높은 관세를 도입하면서 현재 미국은 외국의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으로 인해 무역 적자와 제조업 쇠퇴라는 국가 비상사태이며, 아이파의 수입 규제 권한이 관세 부과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기존까지 아이파는 해외와의 금융거래, 자산이동, 수출입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근거로 사용되었고, 과거 이란 인질사태나 테러자금 동결, 대외제재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이전까지 아이파를 근거로 관세율표 전체를 전면 제작성하거나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한 전례는 없었기 때문에 이는 기존의 입법 취지라고 여겨졌던 내용과 판례의 해석에 전혀 벗어나는 파격적인 해석이었습니다. 2025년 5월 트럼프 관세 1심 법원인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위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대통령에게 부과된 권한을 초과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CIT는 아이파가 수입 규제를 허용하더라도 의회가 마련한 전체 관세율표를 전면 폐기, 재작성하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무역 적자는 수십 년간 지속된 구조적 현상으로 비범하고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고 관세 부과는 본질적으로 의회의 권한이므로 지나친 위임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CIT는 정부의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고, 정부는 이 결정에 즉시 항소하여 금지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이 상태로 항소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된 2심인 연방순회 항소법원 재판의 결과가 바로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관세재판 2심 법원인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전원합의체로 진행하였고, 결론적으로 법원은 11명의 판사가 재판에 참여하여 7대4로 대부분의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법원 판결의 핵심은 아이파가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 시 수입 규제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나 세금과 같은 조치를 포괄적으로 부과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소법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원칙으로 Major Questions Doctrine이라는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중요성을 가진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의 명확한 승인을 요구한다는 원칙입니다. 항소법원은 이 원칙을 트럼프 관세 조치에 적용함으로써 정치 행위이자 외교 행위에도 법이 개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항소법원의 판결은 1심격인 CIT가 올 5월 위법 판결을 내린 지 석 달 만에 나왔는데, 원심이 CIT일 때 항소심 처리 기간은 통상 12개월에서 20.5개월임에도 이번 판결은 이례적으로 빨랐습니다. 그만큼 법원도 상황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항소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1심 법원의 관세 부과 금지 명령을 취소하는 한편, 연방대법원의 소가 제기될 기간을 고려하여 10월 14일까지 현재 부과되고 있는 관세가 효력이 유지되도록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들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상황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재판이 아이파에 기초한 관세 조치에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이번 판결은 아이파가 아닌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부과된 자동차 부품, 철강 또는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와 주로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인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냈고 여러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매우 강력한 의견을 냈습니다. 트럼프 본인도 지난달 31일 항소심 판결과 관련하여 관세 그리고 우리가 이미 거둬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했을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고 이어 재판부가 정치 편향적이다.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세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고문은 판결 직후 법복을 입은 정치인들이라며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소수 반대 의견이 대법원이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명확한 길을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도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은 협상과 관련해 계속해서 매우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법원이 뭐라고 판단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각자의 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연방대법원 마지막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베럿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발탁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로이터 통신은 보수 성향이 강한 대법원이 반이민, 정부 구조조정 등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정책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해왔다고 하면서도 오래된 법률을 확대 해석해 대통령에게 새로운 권한을 주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라고 논평한 바 있고 뉴욕타임즈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면서 다수의 보수적인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아이파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무리한 시도였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항소심 판결이 뒤집히는 것은 매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미국 내외의 경제적인 상황이 비범하고 비상한 위협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해석하여 포괄적인 관세 조치를 하는 것은 아이파의 문헌과 또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항소심에서 4명의 소수 의견이 나온 것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럼 연방대법원 패소 시에도 트럼프가 아이파를 근거로 관세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을지 보면 미국 연방헌법에 따라 사법권은 즉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분쟁을 해결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연방대법원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수장이라고 하더라도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행정행위를 강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국 관세청에 해나는 CBP는 행정부 산하 기관이며 당연히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기속되고 그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게 된다면 트럼프의 예상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패소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을 우회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파가 아닌 위에서 말씀드린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부과된 품목관세 비중을 대폭 늘려 관세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트럼프가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대통령에게 특정 국가에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무역법 제125조를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최대 15%의 관세를 151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이 판결을 하면서 이번 항소법원 판결처럼 관세 유효기간을 미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미 항소심 과정에서도 상호 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그 실행 시기는 미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국제무역 규범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드문 사례입니다. 미국 국내적으로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 관세 부과 범위를 어디까지 대통령이 위임할 수 있는지 그 경계가 재설정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 대법원에서 행정부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게 된다면 향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도 훨씬 광범위한 무역 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트럼프의 현재 관세 전쟁에는 매우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WTO 예외 조항, 특히 국가안보 예외 해석이 우회적으로 확대되는 선례가 될 위협성이 있습니다. 즉 미국이 무역 적자나 산업 세태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포섭해 보호무역을 정당화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이를 근거로 자국 산업 보호 조치를 합리화할 유인을 얻게 됩니다. 이는 WTO의 규범성과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전후 자유무역 질서에서 힘 중심의 무역 질서로 이동하는 흐름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미국의 무역 정책뿐 아니라 글로벌 무역 질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 컨텐츠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